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이 사건 기록을 접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80대 노인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죠.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당신을 망상에 빠진 노인이라 부르고 당신을 죽이려 한 사람은 여전히 당신 곁에서 헌신적인 간호를 하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병원 폭도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내시네요. 저렇게 헌신적으로 간호하시다니. 하지만 당신만 압니다. 그녀가 건네는 약 한 알, 그 스푼 가득한 죽 한 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심장 박동 소리 효과음. 오늘 저는 최만시공의 입을 빌려 이 끔찍한,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제 이름은 최만식이고 올해로 88. 평생을 전쟁처럼 살아왔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해 건설회사를 일궜습니다. 직원 500명, 연 매출 2천억 원대의 기업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선 입지전적 인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업가의 이면은 늘 공허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제가 사업에만 몰두하다 40즈음에 병으로 잃었습니다. 암이었죠. 저는 그때도 중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남겼지만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2021년 제가 85세 되던 해였습니다. 뇌경색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요. 한밤중에 혼자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한 건 다행히 경비원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그때 이미 죽었을 겁니다. 병원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 몇 주만 얼굴을 비췄고 이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그들에게도 생활이 있으니까요. 퇴원 후 제게 필요한 건 24시간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혜정을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2021년 9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간병인 소개소에서 보낸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만식 사장님. 저는 강혜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사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 같았죠. 당시 그녀의 나이는 43. 저보다 45살이나 어렸지만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정성은 제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제 약을 챙겨주고 밤낮 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밤에 악몽을 꾸며 깨면 그녀는 이미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제가 여기 있어요. 외로움에 지쳐있던 저에게는 그녀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그녀에게 더욱 의지했고 그녀가 없는 삶은 생각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더 그녀와 있고 싶고 그녀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죠. 사장님, 에이 거짓말이시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신중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나이에 결혼이라는 말도 안 돼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아보셨나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 잘해주지 누가 80 노인네한테 잘해주겠어요? 아버지 잘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 요새 예전이랑 달라진 점은 없어요? 저희랑 치매 검사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결정하실 분이 아니신데. 아들과 딸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된 자식들이,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와보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제 남은 행복보다 내 재산을 더욱 노리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행복해야지 자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고집이 생겼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내 행복을 찾을 겁니다. 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한다. 2022년 4월 저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서명한 그 혼인신고서가
저의 사형 집행 영장이 될 줄은. 결혼 후 1년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정은 여전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제 건강 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즉시 병원 예약을 잡았고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겼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을 제 몸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구토가 잦아졌고 어지러움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했죠.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차례요. 하지만 의사들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장님 연세에 이 정도는 흔한 일입니다. 약을 드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죠. 그렇게 약이 늘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새 제가 하루에 먹는 알약이 15알이 넘었습니다. 혜정은 매 끼니마다 정확한 시간에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혜정이 제 약통을 꺼내놓고 뭔가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는 순간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거든요. 어머 여보, 깜짝이야. 왜 안 주무세요? 혜정아, 뭐 하는 거야? 아, 이거요? 여보, 혈압약이 떨어져서요. 내일 약국 가려고 체크하고 있었어요.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제가 따뜻한 우유 가져다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위험하다. 그 후로 저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발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제가 먹는 음식을 항상 따로 준비했습니다. 여보는 소화가 약하시니까 특별히 만들었어요 라며. 둘째, 제 약을 가져올 때마다 그녀는 잠깐씩 부엌에 들렀습니다. 물 데우는 김에라는 핑계였죠. 셋째, 그녀는 제 혈액 검사 결과를 유독 신경 썼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담당 의사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노인의 피해망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참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8월 15일, 그날이 바로 제가 죽을 뻔한 날입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죠.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혜정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 오잖아요. 제가 여보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드시고 힘내세요. 점심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아. 여보. 왜 그러세요? 어지러웠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여보. 119. 빨리. 혜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직전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심장 박동 소리 멈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멀리서 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제 첫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는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여보. 돌아가세요.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 여자를 막아야 해요.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혜정의 얼굴, 그녀가 제 약을 조작하던 모습, 새벽의 부엌에서 보였던 그 섬뜩한 미소.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돌아가세요. 지금. 병원 기계음 마이너스 삐삐삐. 심장 박동이. 잠깐.
다시 뛰고 있습니다. 환자 의식 돌아옵니다. 최만식 씨, 들리세요? 최만식 씨, 숨 헐떡이는 소리.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문 앞에 혜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공포. 심장 박동 소리 빨라짐.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들어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최 사장님 진정하세요. 아직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가 날 죽이려. 의사들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강혜정, 내 아내가 나를 톡살하려 했어. 3일 후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급성 심근경색이라 진단했습니다. 최 사장님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제 주장에 대해서는 사장님 그건 심각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환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망 증상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제 아내가. 사장님 진정하세요. 부인께서는 사장님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119에 전화한 것도 부인이고 심폐소생술을 한 것도 부인입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재현이와 딸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재현아, 수진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혜정이가. 아버지. 재현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혜정 누나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는데요.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누가 119에 전화했어요? 누가 아버지 심폐소생술한 거예요? 그건 아버지 이해합니다. 죽을 뻔하셨으니 정신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혜정 누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사실 우리도 처음엔 혜정 언니 믿지 못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재산 때문일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보세요. 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빠 모시는데요. 밤낮 없이 간호하시잖아요. 제 자식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정이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저를 이렇게 의심하세요? 제가 여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혜정씨, 저는 여보 때문에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친구들도 다 잃었어요. 다들 나이 차이 많은 노인이랑 결혼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여보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저조차도 잠깐 흔들렸을 정도로.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저는 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친 그녀의 얼굴. 눈물은 이미 멈춰 있었고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연쇄살인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다음 타겟이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요양하고 싶습니다. 결국 제 명의의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혜정도 따라왔죠. 당연히 그곳에서의 나날은 지옥이었습니다. 매 끼니 매 약 시간이 공포였습니다.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 약은 정말 내 약일까?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하지만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생을 사업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저는 혜정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왜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철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먼저 오랜 인연이 있던 정우민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노인인권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30년 직이었죠. 만식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 변호사. 날 좀 도와주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전화로는 위험했습니다. 혜정이 토청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로 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인적 드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정과의 결혼, 제 건강 악화,
죽을 뻔했던 그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 정 변호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형님, 사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형님께서 노안으로 나도 안다네.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하지만 정 변호사, 자네는 나를 30년간 알아왔지 않나? 내가 망상에 빠질 사람인가?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민간 조사팀을 고용했습니다. 보안 전문가 김철수 팀장이 투입되었죠. 최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김 팀장은 전직 경찰 특수수사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별장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약물 보관함 부엌 혜정의 방.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김 팀장이 보내온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밤 오전 2시 37분 혜정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약물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 소리 빨라짐.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제 혈압약 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주사기로 무언가를 주입했습니다. 카메라가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표정, 능숙한 손놀림. 그것은 범죄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제가 매일 먹고 있던 약에 저것이 들어있었다는 것. 천천히 조금씩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 이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입한 물질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형님, 그 약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분 분석을 해야 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혜정은 제 주변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가져올 때도, 음식을 준비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헌신은 사실 감시였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왔습니다. 일주일 후 혜정의 친구가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혜정아, 오랜만이다.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혜정은 거실에서 친구와 차를 마시며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약물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만식.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제 혈압약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새 병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여보? 등 뒤에서 혜정의 목소리.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혜정. 약이 필요해서. 제가 가져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직접 오셨어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안하네.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왔다가. 물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녀의 눈빛.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저는 방으로 돌아왔고 혜정이 물을 가져다 주고 나간 후 주머니에서 병을 꺼냈습니다. 김 팀장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김 팀장이 물건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사장님, 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디곡신입니다. 심장약에 사용되는 성분인데 과다 투여 시 서서히 심장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트리메토프림도 검출됐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약물이죠. 이 두 가지를 장기간 복용하면 죽는다는 거지? 네, 서서히 자연사처럼 보이게 죽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고발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형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가 실수로 잘못 넣었다고 주장하면 끝입니다. 그럼 어떡하지? 그녀의 과거를 파야 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닐 겁니다. 김 팀장과 정 변호사는 강혜정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발견 음악.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강혜정. 본명은 강미선. 10년 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형님, 이 여자 이미 2명의 노인을 죽였습니다. 뭐
뭐라고? 2010년 부산에서 70대 독거노인 박모 씨,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간병인이 강미선, 즉 지금의 강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대구에서 75세 황모 씨, 역시 신부전으로 사망. 간병인이 강미선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두 케이스 모두 사망 직전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재산 상당 부분을 그녀가 상속받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이. 저는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형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정 변호사. 이 여자는 연쇄살인마야. 나만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벌써 2명이나 죽였단 말이야.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공포로 그리고 한심함으로. 만약 내가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더 일찍 눈치챘다면, 조금 더 알아봤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미쳤었지 그 여자한테. 정 변호사. 네 형님. 당장 고발하게. 지금 즉시. 알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혜정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목 살인 미수, 존속살해 미수, 사기. 저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인을 정말 고발하시는 겁니까? 재산 다툼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혜정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한 머리,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게. 방청객들이 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미소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강혜정. 피고인은 피해자 최만식 씨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하여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강혜정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했고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드시면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때문이라고. 저를 죽일 거라고. 망상에 사로잡히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진단하셨습니다. 노인성 망상이라고. 거짓말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최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약병 성분 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혈압약에서 디곡신과 트리메토프림이 과다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약물 조작의 증거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제출합니다. 정 변호사는 강혜정의 과거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유사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노인 남성과 혼인 후 배우자가 갑작스레 사망했고 피고인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강혜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냉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물 성분 분석 결과 맞습니다. 디곡신과 트리메토프림이 검출됐죠. 하지만 이것이 피고인이 넣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됩니까? 피고인은 간병인입니다. 의학 지식이 부족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여러 약물을 관리하다가 실수로 잘못 섞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그리고 과거 사건들. 두 케이스 모두 경찰 수사 결과 자연사로 결론 났습니다. 10년, 1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의심한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명백한 인격 살인입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CCTV는 어디 있습니까? 검사 측은 피고인이 약물을 조작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영상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그 영상은 피고인이 인멸했습니다. 증거는요?
피고인이 영상을 인멸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상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녀가 직접 파괴하는 장면은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강혜정의 변호사가 마무리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고령의 의뢰인이 노년의 망상에 빠져 헌신적으로 간호해준 아내를 살인자로 몰아가는 비극입니다.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추측과 정황뿐입니다. 무거운 침묵. 판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직접 증거가 없으니. 그때였습니다. 강혜정이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희 쪽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저는 들었습니다. 걱정 마. 증거 없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 냉소적이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늙은이? 곧 끝이야. 어차피 얼마 못 살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응, 재산 다 내 거야.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형님. 정 변호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녹음했어? 아, 안타깝게도. 법정 내에서는 무단 녹음이 불가능했습니다.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판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본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든 이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피고인 강혜정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는 심장 박동 소리, 증거 불충분으로 안 돼. 무죄를 선고합니다. 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최 사장님, 정 변호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는 살인마입니다. 이미 2명을 죽였어요. 저도 죽일 뻔했고요. 최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최 사장님, 다음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또 다른 외로운 노인이 저 여자의 먹잇감이 될 거라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형님, 정 변호사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혜정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멈춰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게. 곧 만나요, 여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최 사장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 다툼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혜정 씨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를 밀며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 무거운 침묵. 정 변호사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형님, 괜찮네. 형님,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졌다. 그 악마에게 졌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저의 또 다른 소유 건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혜정이 모르는 곳이었죠. 형님, 여기서 당분간 머무르십시오. 제가 24시간 경호를 배치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항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항소해봤자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많은 집들 중에 몇이나 저와 같은 처지일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생을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에서, 무시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쌓아 올린 제국. 하지만 끝은 이렇게 초라했습니다. 전화벨 소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 사장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누구시죠? 저예요. 기억하시죠? 김지영.
2015년 대구 사건의 피해자 황 씨의 딸이었습니다. 김지영 씨. 사장님, 판결 소식 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의심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살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근데 오늘 뉴스 보고 사장님을 봤어요. 법정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꼭 그때 제 모습 같았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제게 있습니다. 증거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핸드폰에 영상을 남기셨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그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았습니다. 심장 박동 빨라짐. 그 영상에 강혜정이 나옵니다. 아버지 약에 뭔가를 타는 모습이. 다음날 아침 김지영 씨가 정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영상입니다. 그녀가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정 변호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상에 누운 노인이 보였습니다. 황 씨였습니다. 그는 몰래 카메라를 켜놓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강혜정이었습니다. 9년 전의 모습이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약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로 약병에 무언가를 주입했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든 것을 또렷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 변호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김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제출하지 않았냐고 물으실 거예요. 무서웠어요. 보복이 두려웠고 아버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정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긴급 재심 청구. 새로운 증거 제출. 일주일 만에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방청객이 가득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죠. 살인마 간병인 의혹, 새로운 증거 등장. 9년 전 사건 영상 공개. 강혜정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창백했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는 USB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 대구에서 발생한 황모 씨 사망 사건. 당시 자연사로 처리됐으나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술렁임. 이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물을 조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강혜정이 약병을 조작하는 모습. 그 냉정한 표정. 능숙한 손놀림. 저건 명백한 증거잖아. 저 여자 진짜 살인마였어. 강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출처는 분명합니다. 정 변호사가 끊었습니다. 피해자 황모 씨가 직접 촬영한 것이며 그의 딸 김지영 씨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영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김지영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황철수의 딸 김지영입니다. 2015년 9월 제 아버지는 돌연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간병인이 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강혜정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몰래 핸드폰을 침대 옆에 세워두시고 저한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다라고 하셨죠.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의심하셨는지.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아버지 장례 후 이 영상을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어요. 보복이 두려웠고 제 자신이 비겁했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최만식 사장님처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정숙. 판사가 강혜정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강혜정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피고인의 은행 계좌 추적 결과입니다. 2010년 부산 박모 씨 사망 후 35억 원, 2015년 대구 황모 씨 사망 후 28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모두 사망 후 일주일 내에 인출되어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본명 강미선으로 조회한 결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노인 남성에게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최만식 사장님처럼 의심 끝에 관계를 청산했으며 나머지 2명은 정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현재 피고인과 연락 중입니다. 다음 타겟으로 보입니다. 법정 폭발.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강혜정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강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후. 그녀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다들 위선자들이네요. 뭐라고? 이 노인네들 다들 똑같았어요. 외롭다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징징대면서 정작 원한 건 젊은 여자의 몸뚱이였죠. 돈은 넘쳐나는데 가족한테는 버림받고 세상한테는 잊혀지고 그러면서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했어요. 역겹더군요. 피고인. 판사가 경고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걸 준 거예요. 마지막 순간의 따뜻함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뿐이죠. 공정한 거래 아닙니까? 이 여자가 정말.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강혜정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최만식 사장님. 당신만 달랐어요. 즐겼죠. 죽지도 않고. 다른 늙은이들은 금방 포기하던데 당신은 끝까지 버티더군요. 인정합니다. 당신은 대단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성을 잃었구나.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피고인 강혜정.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살인 미수일 건, 살인이건, 사기칠 건, 문서위조 3건. 죄목이 나열되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없이 즉시 수감을 명령합니다. 툭. 끝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벚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준공된 건물이었죠. 현판이 걸렸습니다. 은빛사랑 재단. 노인인권 보호 및 복지를 위한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제가 제 재산 대부분을 출연해 만든 곳이었죠. 사장님 준비되었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재단의 보안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휠체어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이었죠. 강당 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 관계자들, 언론 그리고 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재현이와 딸 수진이가 일어나 절했습니다. 아버지. 그래 왔구나.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재현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다. 아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뵐게요. 손주들도 자주 데리고 올게요. 그래. 그래주면 좋지. 저는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빛사랑 재단 설립자 최만식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88세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작년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제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은 저를 죽이려 한 살인자였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외롭습니다. 가족은 바쁘고 사회는 무관심합니다. 그 틈을 노리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단은 모든 노인이 안전하게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일구어온 선배들입니다. 존중받아야 하며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객석의 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김지영 씨였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정의가 이깁니다. 김지영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김지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지영 씨는 이 재단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임명됩니다. 당신의 용기가 저를 살렸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 용기로 더 많은 노인들을 지켜주십시오. 김지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저는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형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글쎄, 복잡하네. 복잡하다니요? 정 변호사. 저는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내가 이긴 건가, 진 건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이기신 거죠. 강혜정은 감옥에 갔고 형님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 여자한테 3년을 빼앗겼어. 건강도 마음의 평화도 잃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 형님.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얻은 것도 있네. 가족과 화해했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그리고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재단 현관 앞에서 노인 몇 분이 상담을 받으러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지. 정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난 그저 살아남은 것뿐이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의 대저택이 아닌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한 후 저는 소박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문득 첫 번째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돌려보낸 그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여보. 나 임무 완수했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저는 최만식입니다. 88세.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 제 인생은 전쟁이었습니다. 가난과의 전쟁, 무시와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과의 전쟁.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승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 배신당했지만 다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고통을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만약 지금 어둠 속에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빛은 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비록 느리더라도, 비록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깁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끝내 악을 이깁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가까운 가족이나 간병인에 의해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577-138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로운 부모님께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